네, 지금부터 108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한 경우에 다음 중 재무제표상 자기 주식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익으로 표기되는 항목이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이 얼마짜리다? 100원짜리다. 그럼 팔았으면 당연히 대변에 자기 주식이 100원이래 나가겠죠. 그쵸? 근데 얘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낮은 금액으로 처분했다. 이 말은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원 이하는 들어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 90원이 될 수도 있고 뭐 80원 될 수도 있고 70원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100원보다 낮은 금액이 들어왔다. 그럼 이때 남는 이 10원, 이 모자란 이 10원만큼을 우리 뭐라고 한다? 손실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100원짜리를 90원에 팔았으니까 손실이지. 무슨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죠. 그쵸?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손실이니까 쌤 비용 아닙니까? 비용 아니죠. 왜?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 조정 항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전주는 천안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제3자인 천원이 발행한 당좌수표 10만원만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정만 했다는 얘기죠. 약정한 거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분개할 필요가 없죠. 그쵸? 하지만 계약금으로 수표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수표는 당좌 수표가 들어오니까 쌤, 차변의 당좌이금 아닙니까? 아니죠. 왜? 제3자인 천원이 발행한 수표죠. 아무튼 천원이는 우리 회사가 아니죠. 우리 회사는 누구예요? 전주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뭐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잖아요. 그럼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뭐다? 현금입니다. 현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얼마? 10만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찍더라도 1번이나 3번 중에 더 찍어야 되겠죠. 물론 찍으면 안 되지만. 그쵸? 그럼 대변은 뭐다? 얘는 물건 판매한 게 아니고 계약금을 미리 받았으니까 당연히 먼저 선자에 받을 숫자 선수금으로 분기를 해야 되겠죠. 부채의 증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과대 계산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쌤이 항상 수업할 때마다 이거 많이 그리죠. 자, 여러분, 우리 상품 계정 한번 그려봅시다. 상품 계정은 왼쪽 차변이 뭐죠? 창고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창고. 그쵸? 그럼 창고에는 당연히 저번 연도에 팔고 남은 물건이 넘어온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기초 상품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모자라다면 좀 더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게 순매입이죠. 그래서 항상 상품 계정의 차변에는 기초의 상품, 즉 전기에서 넘어온 전기 이월되어 온 기초의 상품과 항상 순매입이 창고 안에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얼마이다? 100원이고 얘가 900원이면 이제 1000원만큼이 들어있다 그 얘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얘는 2월 상품이고 얘는 이제 이번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상품이죠. 그럼 얘를 팔아버리면 대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몇천 원가예요. 그쵸? 그럼 팔고 남은 거는요. 그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액이다라고 해서 이걸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800원치를 팔았다. 그럼 얼마가 남아있을까? 산수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100원에서 900도 해가지고 800 팔았으니까 당연히 200 남아있겠죠. 이게 기말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상품 매출원가의 공식은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이 그림으로 암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어떻게? 기초의 상품에서 순매입을 더한 다음에 팔고 남은 기말 상품 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문제는 이 기말 재고자산이 누구? 기말 상품이 실제보다 너무 과대하게 계산했다. 즉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게 200원이 아니라
200원보다 더 높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300원 될 수도 있고 400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300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매출원가는 얼마란 얘기예요? 이거 두 개 더해서 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얼마? 700원이고 기말이 만약에 400원이면 매출원가는 얼마이다? 1000원에서 400원 빼면 6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말이 항상 과대하게 올라가면은 매출원가는 뭐다? 과소하게 떨어져요. 이걸 알아야 돼. 그쵸? 그러면 매출원가는 뭐다? 과소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매출원가가 과소하게 떨어지게 되면 뭐가 커져요? 매출이익이 커지는 거지. 자, 볼까요? 매출 총이익은 공식이 뭐예요? 불러주세요. 매출 총이익의 공식. 순매출 마이너스, 그쵸? 매출원가잖아, 매출원가. 이거 이해되는 게 아니고 이거 암기하고 있죠. 그쵸? 그럼 매출 총이익이 이제 뭐다? 순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건데, 순매출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쵸? 그러면은 기말이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매출원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순매출에서 빼야 되는 금액이 자꾸만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쵸?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작아지면은 당연히 이익은 뭐다? 크게 나오겠지. 여기에서 빼는 금액이 작아질수록 이익은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말이 올라가면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매출원가가 작아지니까 매출이익이 커진다는 얘기지.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매출원가는 뭐다? 실제보다 과소하게 계산되는 거니까 4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매출원가 작아지니까 매출이익이 올라가잖아. 그 매출이익이 올라가니까 과대해지죠. 얘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찍더라도 1번과 2번을 찍어야 되는데 정답은 몇 번이다? 네, 2번이 되는 거죠. 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하게 계산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자산이 과대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과대해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본 총계는 실제보다 뭐다? 과대하게 계산됩니다. 자, 왜 과대하게 계산이 될까요? 그 이유는 쌤이 자본 수업할 때 이익잉여금 기억나시죠? 이익잉여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주식회사의 단기순이익을 다른 말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단기순이익이 올라가겠지. 왜? 보세요.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 작아지고 매출원가 작아지니까 이익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매출총이익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다? 단기순이익도 올라간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 말은 이익잉여금도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익잉여금은 뭐다? 자본이니까 자본도 올라가겠지. 왜 내려갑니까? 그쵸?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쌤과 함께 기본 강의 시간 때 공부를 했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비교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쵸? 자, 일단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우리가 1년 이상 영업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쵸? 그걸 우리가 아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원가를 배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기준서에서 만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비례법. 자, 이 4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회계 처리 방법은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간접법 권장하고 있지만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간접법, 직접법 둘 다 쓸 수 있는데 권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권장하는 분개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먼저 유형자산은 자변의 감가상각 B,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차감적 평가 규정으로 분개하시면 되는데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뭐다? 얘는 바로 자산에서 감소시켜라 그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하시고 나서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을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 자산에서 빼기 때문에 직접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뭐다? 자산에서 빼진 않지만 가치가 떨어진 금액을 알려준다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평가 계정을 쓴다라고 해서 간접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분개를 한다는 거, 이걸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참고사항이 제일 중요하죠. 자, 이 내용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유형자산과는 달리 조금 이제 특이하게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게 있다는 얘기죠. 첫째 뭐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다면 그때는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떤 게 합리적이지 판단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냥 그때는 마음 편하게 정액법으로 분개해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잔존가치는 어떻게 할래?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없는 것으로 하자, 그 얘기예요. 0이다, 그 얘기죠. 0. 그쵸? 그리고 내용연수는 어떻게 할래? 그건 20년을 초과하지 마. 웬만하면 초과하지 마, 그 얘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초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쪽으로 감가상각을 하자. 그게 이제 우리 기준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정액법 잔존가액은 0, 내용연수는 20년 초과하지 말자. 자, 이런 내용들만 간단하게 정리해도 이 문제는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죠. 자, 왜 3번이 될까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쌤 방금 뭐라고 했죠? 예외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고 했죠. 하지만 무조건 초과할 수 없다는 틀린 거예요. 아, 조금 이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이다, 그쵸? 약간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아, 이런 문제를 요즘 뭐라고 하죠? 킬러 문항? 자, 지금 난리죠? 킬러 문항. 이거 킬러 문항이야.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는 20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 얘기였어요. 자, 1번. 자, 1번은 뭐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사용한다. 맞는 말이고요. 2번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의 실성 문제로 인하여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영업권은 무조건 뭐죠? 예, 외부적으로 창출해야 됩니다. 외부 창출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영업권은 누군가에게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창출한다는 얘기는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업권은 여러분들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다가 아니고요. 예외는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권장하는 거지 무조건 이게 옳다가 아니에요. 자, 다음은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투자 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단기 투자 자산이 뭐예요? 일단 얘는 장사에서 벌어들인 돈은 아니죠. 그럼 어떤 돈들입니까? 그렇죠. 장사에서 벌어들인 돈을 좀 더 높은 이자라든지 높은 투자 수익을 위해서 돈을 굴리는 거죠. 돈을 굴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해요. 물론 그 기간은 1년 이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산에는 크게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전산학의 기초 때 쌤이 이미 얘기를 했던 거죠. 정기 뭐 했었죠? 예금이나 적금, 이런 정기 예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금이나 적금에 투자를 했는데 재미가 없다. 그럼 주로 이제 어디에 손을 많이 대죠? 인생은 한 방이야. 그쵸? 로또입니까? 로또가 아니고요. 누구죠? 주식이나 채권이죠. 누구였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죠. 자, 플러스 또 뭐가 있다? 자, 주식 채권 해도 나는 돈이 안 벌린다. 내가 주식만 사면은 무조건 주가가 내려가더라. 자, 그런 분들은요,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주위에다가 돈 빌려주고 약간 높은 이자 받으시면 돼요. 누구죠? 단기 대여금.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바로 뭐다? 돈을 굴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죠. 그러니까 얘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딱 봤을 때 돈을 굴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체크해 보세요. 당연히 1년 만기 정기금이 있고요. 단기 매매증권, 주식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죠. 얼마입니까? 네, 300에 400이니까 700이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현금, 당좌, 예금 이런 것들은 뭐죠? 이거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물론 우편한 증서도 현금이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입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유동부채는 이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선수금, 또는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자, 이런 글자 앞에 어떤 게 붙는다고 했죠? 장기라고 하는 말이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장기 외상매입금, 장기 지급어음, 장기 차입금.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이외에도 비유동부채는 쌤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했죠. 첫째는 누구? 그렇죠. 사채였죠. 둘째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줄여서 퇴충으로 이렇게 쌤이 적어드릴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 자, 집주인이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은 보증금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한 임대보증금도 비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몇 개입니까? 네, 2개가 정답이 되겠죠. 사채와 퇴충.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와 선수금은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렵다 싶은 분들은요, 전산에서 계정 과목 조기 등록 클릭하시면은 이런 게 나오죠. 여기에서 비유동부채 클릭을 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쌤이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대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정말 내가 기억이 안 날 때 그때 사용하는 거지 무조건 얘만 믿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7번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다음에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재고자산의 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재고자산은 평가이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꼭 참고하세요. 이거 적어 놓으세요. 우리 회계 기준에서 재고자산의 평가이익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즉, 근데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 기준은 최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어차피 재고자산은요, 나중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만큼 뭐죠? 매출 총이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이나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이런 것들은 평가 손실과 평가이익을 동시에 인정을 했죠. 하지만 재고자산은 어차피 판매하면은 매출 총이익에 들어가니까 평가이익까지는 굳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다? 그렇죠. 평가 손실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고로 평가이익이 나온다. 무시해버리세요. 그러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말 그대로 내가 구입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평가이익이고 내려가게 되면 평가 손실인데, 어차피 올라가는 건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려가는 것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비누부터 볼까요? 자, 비누는 참고로 취득원가가 한 개 얼마입니까? 75,000원이죠.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수량이 나왔을 때 얘는 뭐다? 예, 단가라고 생각하세요. 단가. 즉, 한 개당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취득 단가가 75,000원짜리 비누가 있는데, 그쵸? 얘가 추정 판매 가격, 즉 손실형 가격 가치가 얼마이다? 65,000원 되었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많은 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그 얘기죠. 근데 세제는 5만원짜리가 7만원 되었어요. 플러스 2만원 올랐죠. 평가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회계에서 재고자산은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2만원만큼은 무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평가 손실 만원에 대해 가지고 곱하기 100한 금액 얼마? 100만원만 인정하는 거니까 평가 손실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
평가 이익은 인정하지 않는구나. 자, 그런 내용만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시용 판매의 경우에는 수익의 인식은 구매자의 구매의사 표시이다. 여러분, 시용 판매가 뭐죠? 말 그대로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이 기간 동안은 돈을 안 받죠. 그쵸? 시범적으로 사용해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은 구입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가져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근데 그 시범 사용 기간이 끝나는 그 날에 이제 구매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다. 나 이거 사겠다. 라고 구매 의사를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뭐다? 당연히 우리 회사는 이제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별론데 그냥 가져가 그러면은요, 그때는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시용 판매는 구매자가 뭐다? 구매 의사를 표시한 그날이 수익을 인식한 날입니다. 옳은 것이죠. 답이 바로 나왔네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번, 예약 판매 계약의 경우에 수익의 인식은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인도한 시점이다. 맞습니까? 틀렸죠. 자, 얘는 제가 봤을 때 건설업이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 분양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 아파트 짓게 되면은요, 한 3년 정도 걸리죠. 그쵸? 그럼 인도한 시점이라는 얘기는 아파트를 다 지어서 3년 뒤에 이제 뭡니까? 분양자들한테 아파트를 건네준 시점이죠. 그쵸? 자, 그런 시점을 수익으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장기간 동안 어떤 예약 판매라든지 이렇게 이제 건설 이제 판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인도하는 그 순간에 수익을 인식해버리면은요, 그 전에는 뭐다?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상당히 뭐다? 불안정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 이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뭐 1차 중도금, 뭐 2차 중도금 이런 식으로 돈을 조금씩 받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건물을 이만큼 지었으니까 이만큼 받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행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공사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3번. 할부 판매,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회계는요, 장 단기를 불문하고 돈은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할부로 받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뭐다? 물건을 인도하게 되면은요, 그때가 수익을 인식한다입니다. 그래서 건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건설은 처음부터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 기준으로 적용하는 거지만, 할부 판매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다. 그럼 자동차 판매했다는 얘기죠. 자동차 일단 가져갔잖아. 돈이 나중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쵸? 돈이 나중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다? 무조건 인도 기준이에요. 인도. 왜? 물건을 일단 주었다 그런 얘기죠. 그쵸? 물건을 주었기 때문에 인도 시점이 무조건 수익을 인식한 날입니다. 돈은 할부로 받는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는 대금의 회수와는 관계없이 물건을 건네주면은 무조건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4번.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요, 수익의 인식은 뭐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품을 인도한 시점이 아니고 수탁자가 물건 팔아야만 위탁자의 수익이 인식되는 거죠. 그쵸? 틀렸죠? 자,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한 날이죠. 예를 들면 쌤이 누굴 설명했습니까? 교보문고. 자, 우리 회사가 출판사예요. 그럼 출판사가 교보문고한테 책을 주면서 좀 팔아달라는 얘기죠. 그럼 출판사가 누가 되는 겁니까? 위탁자. 교보문고가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럼 출판사가 이 책을 팔아달라고 넘기는 거예요. 이건 판매가 아니죠. 그럼 뭐가 판매예요? 교보문고가, 그렇죠, 많은 고객들에게 책을 팔아야만 그때 뭐다? 출판사도 수익을 인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쌤이 기본 강의 때 설명 다 드린 거기 때문에 좀 약식이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액의 문제를 풀기 앞서 원가액의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재조경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후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노후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노후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 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노후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여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구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잠시 화면을 좀 볼 건데요. 단기의 원재료 매입액은 20억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의 원재료보다 3억 원이 감소했답니다. 단기의 원재료 원가는 얼마입니까? 즉, 재료비가 얼마이냐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재료비는 어떻게 구하죠? 자, 이거 기억나세요? 원재료라고 하는 계정에서 구하는 거죠. 그럼 원재료 계정은 차변이 항상 뭐다? 그렇죠. 그 원재료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창고. 그러면 이 창고에는 뭐가 있다? 저번 연도에 사용하고 넘어온 기초의 원재료가 있고, 이게 모자라다면 좀 더 매입을 했겠죠. 그래서 원재료 매입액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중에서 사용해버린 게 원재료비가 되는 거고, 사용하고 남은 것이 이제 다음 연도에 쓰기 위해서 넘기는 거죠. 그게 바로 기말 원재료 재고액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원재료의 매입액이 얼마가 있다고요? 20억 원이 있답니다. 그럼 20억 원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창고에 20억만큼을 이번에 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이 매입액과 기초의 원재료를 더해가지고 기말에 쓰고 남은 걸 빼면은 쓴 거, 즉 뭐다? 원재료비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근데 기초 원재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기말 원재료도 안 나와 있어요. 대신에 뭐는 있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기말의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의 원재료보다 3억 원이 감소했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말이 기초보다 3억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기말이 3억이 작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기초가 3억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초 원재료를 3억으로 적어요. 왜냐면 얘가 기초보다 3억이 작으니까 기초가 3억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3억으로 봐. 그리고 기말 원재료는 그냥 뭐다? 0원으로 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결국 창고에는 뭐다? 23억 있었다는 얘기죠. 23억에서 0을 빼면은 재료비가 얼마예요? 그렇죠. 재료비가 23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산수의 논리죠, 그쵸? 쌤, 기초와 기말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게 23억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초의 원재료가 13억이야. 그럼 얘는 얼마예요? 10억이겠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이거 빼면 얼마다? 그래도 23억이에요. 113억이야. 그럼 얘는 얼마예요? 110억이겠죠. 산수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가 나오는 경우에는 쌤처럼 그냥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가지고 그 큰 장소에다가 차이만큼을 그냥 이렇게 넣고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사서의 구성요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조원가 명사서라고 하는 것은 뭐죠? 결국 제공품 계정이에요. 그쵸? 그러면 제공품 계정은 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첫째, 기초의 제공품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총 제공가가 있죠? 그쵸? 그리고 다 만들어버리면 제품, 이걸 다른 말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하죠. 그쵸? 다른 말로 기본 강의 때 다 얘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단기총 제공가 안에는 다시 뭐가 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재료원비가 있다. 그쵸? 또 이걸 구하려면은요, 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또 뭐 원재료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뭐다? 제조원가 명사서의 구성요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정만 아시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정답이 되겠습니까? 먼저 기초 제공품, 그러니까 제공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옳은 것이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도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기말 제품 재고액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여기에 제품 계정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조원가 명사서는 제공품까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당연히 제공품 대변에 들어가고 있고요. 단기 총지료 비용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있겠죠. 그러면은 라니까 그쵸?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여기 전산학의 1급 자료 보시면은 전기분 원가 명사서 알고 있죠. 자, 얘가 제조원가 명사서니까 얘를 클릭을 해서, 그쵸?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원재료비라고 하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 다 들어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문제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어려우시면 그렇게 하세요. 네. 자, 다음은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잠시 화면을 볼 건데요. 자,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당사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재료원재 본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재료원재 본가의 실제 발생액은 50만원이고, 자, 실제로 발생한 게 50이에요.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200원이고요. 배부율 나와 있고요. 단기에 실제 노무 시간이 3000시간일 경우에 간접 원가의 배부 차이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뭐죠?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정상 원가 계산은 쌤이 항상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한다? 네, 이렇게 세팅을 하라고 했죠. 어떻게? 첫째, 예정 배부. 둘째, 실제 배부. 그쵸? 자, 셋째는요, 배부 차이. 그쵸? 자, 이 세 가지를 꼭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세팅하지 않으시면은 문제를 풀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배부 차이가 얼마인가를 묻고 있죠. 배부 차이는 얘입니다. 얘가 얼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액을 구해야 되는데, 자, 예정 배부액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근데 실제 배부액은 나와 있어요. 누구? 실제 발생액이 실제 배부액이에요. 50만원. 그러면은 이제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예정 배부액은 참고로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배부율에서 실제 기준 곱하라고 했죠? 배부율이 여기 나와 있네요. 시간당 200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실제 일한 시간. 몇 시간입니까? 3000시간이죠? 여기에 곱하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6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럼 60만 원이니까 내가 처음에 이제 예정으로 60을 배부했는데 실제 써보니까 50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부터 보다 10만 원만큼을 너무 많이 배부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과대 배부 1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이 많으면은 과대, 예정이 작으면은 과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종합원가 계산하고 개별원가 계산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쌤이 기본 강의에서 필기해 드렸죠. 자,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제품의 크기가 작은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원가 계산인데, 일단 대량 생산하려면은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 성능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24시간 동안 똑같은 제품을 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종류는 한 가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원가가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원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간접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원가 계산은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했지만은 종합은 간접비의 배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럼 뭐가 중요하냐? 종합 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가공비라고 하는 원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그렇죠. 투입되는 시점이 착수이냐 진행이냐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이제 환산량과 단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제품의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 제품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지 1번부터 볼 건데요. 각 공정별로 원가가 집계되므로 원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종합원가에서는 공정별로 원가가 집계되죠.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원가를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여 원가를 계산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세 번째,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단기 완성품 원가를 일치한다? 그렇지 않죠. 왜? 우리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원가가 일치하려면은요, 기말 제공품이 아니라 뭐다? 기초의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죠. 쌤 이거 강조했죠. 별표. 왜냐면은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는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기초의 제공품을 뺄 거냐 말 거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쵸? 그 기초의 제공품을 빼는 단계에서 완성품 환산량이라든지 어떤 원가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의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치합니다. 하지만 기초의 제공품이 존재한다면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기말이 아니라 기초이다. 그래서 틀린 것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제품의 단위가 완성되는 시점을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인정인 기간을 정하여 원가를 산정한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 자, 그러면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부터는요, 부가치세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상환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쌤이 부가치세 이론 강의에서 상환계산서 교부 면제자, 얘는 전산 세무까지 따라다니니까 무조건 암기하셔야 된다고 쌤이 여러분께 강조를 정말 많이 해드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6가지만 외우시면 되는데, 첫 번째, 소매업자. 자, 얘는 원칙적으로 상환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매업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B2B예요, B2C예요? B2C죠. 여러분, 저 B2B가 있고 B2C가 있잖아요. 그렇죠?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간의 거래인데, B2C는 뭐예요? 비즈니스 투 컨슈머죠. 그렇죠? 자, 무슨 말입니까?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매업자는 B2B가 아니라 B2C예요. 근데 이런 최종 소비자는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가치세를 이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상환계산서를 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저도 최종 소비자고 여러분도 최종 소비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가게 가서 뭐 콜라 하나를 구입했다. 그럼 콜라 구입하면서 부가세 내죠. 그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죠. 즉 이 말은 뭐다? 세원계한서 받아왔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매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굳이 세원계한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발급을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소매업자가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에 가면은 뭐가 팔죠? 전자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컴퓨터가 있다. 그럼 사업자가 컴퓨터를 구입하러 오겠죠. 그렇죠. 그럼 컴퓨터 구입하러 오게 되면은 이런 컴퓨터는 뭐다?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하이마트가 어떤 회사한테 업무용 컴퓨터를 팔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하이마트에 있는 이제 격리사원, 즉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캐셔 사원이 있는데 그 캐셔 분께서 이제 세원계한서를 만들어서 발급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발급을 요구할 때는 발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발급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2번에서 6번까지는요, 무조건 얘들은 뭐다? 교부가 면제예요. 얘들은 사업자가 요구하더라도, 아시겠죠? 발급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게 누가 있느냐? 첫 번째, 택시,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자판기, 입장권 발행 사업자. 기억나시죠? 자, 이거 쌤이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택시를 타고 목욕탕 갔다가 이미자, 콘서트, 입장권 사러 가자.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자, 직수출. 당연하죠.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뭐다? 그렇죠. 외국인한테 우리가 굳이 세원계한서를 발행해봤자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부를 면제하자. 단, 로컬 LLC, 즉 내국 시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정되는 경우는 보통 국내 거래죠. 국내 영세 거래는 뭐다? 세원계한서를 발급합니다. 자, 간주공급 아시죠? 네, 사업상 증여, 그 다음에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배업시 잔존제와. 자, 이런 경우에는 간주공급이라고 해요. 간주공급이 뭐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공급이 아니에요.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간주한 거잖아, 그쵸? 그 원래는 돈 받고 물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세원계한서 교부를 하지는 말자, 그런 얘기예요. 다만 누구는 판매 목적 타 사업장에 직매장 반출, 이런 경우에는 발급을 하죠. 그쵸? 그래야만 직매장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기본 강의를 보셔야 되겠죠. 자, 간주임대료. 그러니까 간주 들어가는 것들은요, 거의 면제예요. 그쵸? 간주임대료는 쌤이 간단하게 얘기했죠. 우리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아요. 그럼 그 보증금을 굴려서 생기는 예금 이자 정도의 부분을 국가가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예요. 임대료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증금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뭐다? 세입자한테 실제로 월세 받은 건 아니죠. 보증금 굴려가지고 생긴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런 임대료는 간주임대료예요. 말 그대로 간주예요, 간주. 실제로 공급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원계한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간이가세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얼마? 4,800만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간이가세자만 세원계한서 교부를 면제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좀 능력이 떨어진다. 그쵸? 조금 이제 세법에 대한 지식도 좀 없을 것이고, 또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굳이 세원계한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4,8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간이가세 사업자는 세원계한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쌤이 얘를 정말 열심히 설명한 이유는 전산한 세무위급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바로 외워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3번 문제는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네, 3번이 되겠죠. 구매 확인서 또는 뭐다? 내국시용장. 자, 내국시용장도 있어요. 그쵸? 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은 이따가 영세가 되는 거예요, 영세. 근데 이 영세는 직수출은 아니죠. 국내 거래에서 발생한 영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원계한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3번이 틀린 것이고, 간주 임대료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주 공급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원기한서 교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면제 주겠다. 자, 13번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겁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 부가치세 보통 이제 첫 파트에서 이제 공부하는 내용인데 상당히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전산 세무기급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에서 공부했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업은 어디라고 했죠? 제조업은 당연히 사업장이 어디이다? 그렇죠. 공장이죠.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파는 거니까. 그래서 공장을 다른 말로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죠. 맞는 말이고요. 자, 두 번째,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쌤, 사업장이 없는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사업자 등록할 때 여러분의 집 주소 또는 뭐다? 거소를 등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집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인터넷 쇼핑몰 그쵸?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 이런 데다가 물건 올려서 파는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초기에 사업하게 되면은 크게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가정집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처음에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장사가 잘 되면은 이제 사업장을 차려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보통 초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운수업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자, 우리 운수업이라든지 또는 뭐다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자, 이 세 가지 꼭 암기하라고 했죠. 얘네들은 사업장이 뭐다 움직여요. 그렇죠?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은 사업장을 정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얘들은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뭐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장을 등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3번은 맞죠.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는요. 자, 운수업이라든지 부동산 매매업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사업장이 움직여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다? 개인의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뭐다? 그렇죠.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죠. 그러면 쌤, 4번은 맞는 말 아닙니까? 왜 틀렸나요? 글씨를 잘 봐야 됩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니고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닙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는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얘는 매매업이죠. 매매업과 임대업은 차이가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지엽적인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도 가끔은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법률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자,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이게 무슨 뜻이죠? 면세 사업자를 제외했다 그런 얘기죠. 자, 아무튼 그런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즉, 일반 과세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면세 빼고 다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고요. 다음 2번. 납세 의무자는 개인 사업자나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거 틀렸죠. 왜요?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한다.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도 당연히 들어오는 겁니다. 비영리 사업자도 당연히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뭘 했다면? 그렇죠. 면세가 아닌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했다면, 그렇죠. 공급을 했다면 당연히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영리, 비영리 불문한다는 것 꼭 아셔야 되고요. 3번,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맞는 말이고요. 4번,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
주식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다음 시장은 누가 된다? 최종 소비자가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분까지 108회 전산학의 1급 이론 문제 풀이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많이 해주시고 다음 회차 전산학의 1급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